자, 문학 파트 볼게요. 자, 문학 파트도 역시 EBS 연계 기본 실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런데 독서보다도 문학은 여러분이 EBS 연계 효과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독서보다는 조금 큰 편은 있어. 그래서 뭐 연계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요. 이번 시험도 그렇고 지금까지 시험들도 마찬가지였어.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내지문. 이 내지문 6작품 중에서 연계 작품은 동유가 김진옥전 역사 3작품이고 나머지는 비연계예요. 그럼 반반이지. 그런데 오답률 높은 문항을 보면은 조금 더 드러나. 바로 비연계 21번, 20번, 비연계 25번, 비연계 32번. 나머지 연계 24번, 30번. 그런데 그나마도 24번은 비연계 부분에 딱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비연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오답률 높은 부분은 다 비연계에 해당하는 거지. 즉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연계 학습을 열심히 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비연계에서 많이 틀리게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리게 된다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겠죠. 즉 연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기본적으로 뭐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기본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먼저 총평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예요. 문학이든 독서든 지문에서 말하는 걸 제대로 알아듣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데 문학과 독서의 차이는 문학은 작품 자체만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은 주관적이에요.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거든. 하지만 시험으로 왔기 때문에 객관화 처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객관화 처리했다는 건 우선 첫 번째 보기를 통해서 뭔가 보기에서 이 작품은 이런 거야.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 라고 어떤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딱 차단을 한단 말이야. 방향을 딱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방향의 뭐 이런 해석이 아니라 딱 그 방향으로 읽고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에서 아주 다양한 막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요. 비교적 항상 다 어떤 거? 지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그리고 그 앞뒤 맥락을 통해서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바로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걸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뭔가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선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보다도 사실은 더 명확하게 지문에서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 바로 그런 게 기본 실력이에요. 근데 문학 기본 실력이라고 하면은 문학 개념어를 많이 생각을 해. 물론 개념어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문학을 못하면 역시 나는 문학 개념어를 잘 몰라서 그래라고 하면서 막 개념어를 달달. 근데 사실은 아주 초창기 수능의 경우에는 뭐 역설법 하면서 그 용어 자체를 막 넣어놨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용어 거의 없거든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대꾸법도 대꾸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짝을 이뤄서 뭐 이렇게 운율을 이런 식으로 뭔가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 문학 개념 그 용어 자체를 몰라도 그 선지에서 말하는 그 서술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러네. 바로 지문의 이 부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번 시험에도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 문학 개념어하고 관계 있지만 개념어를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기본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런 개념어를 말하는 거는 아니야. 오히려 개념어만 달달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떤 거? 바로 실제 지문에서 말하는 거, 그다음에 선지에서 말하는 특징 요렇게 연결해서 판단하는 바로 그런 능력, 실력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물론 연계가 어떤 덤의 효과는 있지만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연계만 한다고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오답률이 높은 것들은 결국 비연계 측면에 집중돼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몇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지문은 18에서 21번 제 2범선에 표구된 휴지를 같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작품의 경우에는 나머지 작품들보다는 조금 그 지문 분석, 지문의 내용을 조금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였거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은 이 문제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18에서 21번 지문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18에서 21번 지문 보기 전에 먼저 힌트가 되는 보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자, 21번 보기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표구된 휴지에서는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에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선생님 저 개념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은 외화가 뭔지 내화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걸 통해 뭐 할 수 있어? 어쨌든 화가의 이야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편지 내용들이 뭐 연결되거나 삽입되는 것들이 있구나. 아 어쨌든 이렇게 각각 다른 내용들이 섞여 있는 거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말 그대로로. 자 계속 보면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그럼 이걸 통해서 외화 내화가 뭔지를 몰라도 어쨌든 아 청년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화가의 이야기가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이렇게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에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요 보기에서 말하는 특징은 다 중요한 핵심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면 그러니까 우리 독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밑줄 그라고 했어? 뭐가 높아지면 뭐가 낮아지고 이런 어떤 관계 그런 것들 나오는 거 중심으로 여러분 밑줄 그어주면 되는데 여기 문학에서 보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항목별로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놓으면 그 항목별로 특징이 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지 판단할 때 조금 수월하거든요. 자 그래서 밑줄 그어가면서 보면은 여기 밑줄 긋자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해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에 다른 두 이야기 연결 밑줄. 자, 그 다음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 여기도 밑줄. 자,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뭐 뒤에도 밑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접속사 빼고는 거의 다 밑줄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중요해서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다 중요하거든. 그런데 굳이 밑줄을 긋는 이유는 딱딱 어떤 덩어리별로 이렇게 끊어놔서 나중에 선지 판단할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단 그래도 뭔가 항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정확하게 연결을 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 보기를 통해서 근데 지금 보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기억을 하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기억력이 엄청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 대신 뭐에 대한 거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뒤에서 우리가 지금 밑줄을 그었던 것들은 다 뭐야. 앞에 이런 외화, 이런 내화로 되어 있다. 그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 이 내용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뭐예요? 아, 화가의 이야기가 있고 청년의 이야기가 있고 편지와 관련된 게 있구나. 이런 기본적인 지문의 정보. 이걸 우선 잡고 여러분이 이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돼. 그리고 특히 읽으면서 뭐야.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각각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도 뭐 해야겠어요? 아, 이 부분은 뭐 화가에 대한 건지, 이 부분은 청년에 대한 거구나, 이 부분은 편지에 대한 거구나. 바로 이렇게 각각 구분되는 특징들이 드러나면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잘 읽어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지문이 이 보기가 없었잖아? 그러면 훨씬 지문을 읽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문에서 지금부터 외화야, 지금부터 내화야 이렇게 해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경계도 아주 뚜렷하진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힌트가 없다면 전혀 방향을 못 잡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말하잖아. 문학은 주관적이지만 문학 시험은 객관적이에요. 뭔가 객관화 도구를 심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해석할 수가 없이 딱 요걸 중심으로 너는 읽으면 돼 라고 방향을 주기 때문에 딱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이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지문 보자.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주지 않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근데 보세요. 이렇게 대화가 나올 때 보통 쉬운 지문은 A가 B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B가 뭐 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주체가 딱 명시적으로 제시되거든. 그런데 여기선 제시되지 않았지. 그럼 여러분이 이거 누가 말한 거야? 뭐야?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뒤에서 명확하게 어딘가에서 언급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뭐 하면 돼? 아, 누군가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그런데 뭔가 좀 보잘것없는 휴지 같은 거 이거를 가지고 뭔가 표구. 그다음에 선생님 저 표구 뭔지 몰라. 아, 괜찮아. 어쨌든 지금 뭔가 휴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런데 이 정보 안 그러니까 대화 안에서 뭘 할 수 있어? 어쨌든 어느 한쪽은 직업이 뭐다? 화가.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 그러니까 화가인 너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지금 이 대화 상대방 대화 2명 중에 3명은 화가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계속 보면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근데 갑자기 뭐야? 한 지게꾼이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뭔가 내용이 좀 바뀌는 느낌적 느낌이 들어? 계속 보면요. 자,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 뗀 나 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에 안내원이 막았다. 그럼 여러분이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이 바로 앞에서 말한 누구겠어요? 지게꾼. 자, 지게꾼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하면서 그 지게꾼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확실히 뭐야? 앞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대화하고는 완전 다른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기에서 아까 화가의 이야기가 있고 청년의 이야기가 있고 이런 편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앞에서 대화는 바로 이 상황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술되는 요 상황은 바로 누구? 지게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이제는 지게꾼 바로 이 보기에서 말했던 그 청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 자, 근데 청년을 지금 청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대요. 안내원 동그라미 해놔봐. 뭐지요? 여기는 은행이요, 은행.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그런데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이요? 저금을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다. 청년은 점점 더 당황했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여러분 여직원 동그라미.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불러 세웠나 봐. 자, 청년은 손에 말아주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마치 한 구석으로 가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은행 가면 김민경 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김민경님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 이름 뒤에 뭔가 C를 붙여서 이렇게 한 게 처음인 거야. 놀랐어. 자,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빳빳한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할 경황도 없이.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하루에 200원 혹은 300원 또 어떤 날은 500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에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나 오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기계 오늘은 좀... 청년은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었죠. 길에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동전 모아놓은 거를 갖고 온 거. 근데 정말 이 사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막 이렇게 굽실굽실 거리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동전, 죄송하지만 동전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래,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 여러분 친구 동그라미 내 동그라미. 그럼 보세요. 앞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뭐로 연결됐어?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게꾼 바로 청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 보여줬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까지?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라고 하고선 그 다음에 다시 대화.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바로 친구가 내 손에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요 이야기로 넘어왔다는 거. 그러면 요 이야기에서 바로 이 화가인 사람이 난 거고 친구.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듣게 된 거죠. 우리 은행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 자, 계속 보면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뿐이었으니까. 얘들아 보기에서 편지에 대한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을 통해서 그 편지 바로 청년이랑 관계 있는 건가 봐. 확실하진 않아도 뭔가 청년 집에서 보낸 것 같은. 자 보면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알고 갔다. 모두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너머 마을 곰보 영감 딸이다. 구장내 탄실이 시집간다. 신랑은 읍에 석이라더라. 앞집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 삶아 치마에 가려 들고 왔더라.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뭔 거예요? 편지 내용을 이렇게 지금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편지 부분을 삽입해서 지금 보여준 거야.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친구가 이렇게 건네준 그 편지 바로 휴지라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거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 자 어쨌든 나는 그 청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한테는 이제 표구사 주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어때? 맨 앞에 바로 친구가 얘한테 아 이거 표구할 수 있을까? 뭐 그래 할 수 있겠지. 아예 내가 알지 못해서 화가인 너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 바로 이제 그 친구가 요청한 대로 맡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 정말 국보급입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은 머리를 갸웃거렸다.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맡겨놓고 그냥 잊고 있었나 봐.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친구가 이렇게 떠났는데 그때 생각이 났대요. 니 떠나고 며칠 안 있어 송아지 났다. 그 길로 나는 그 작은 니 떠나고 하면서 요 부분 다시 또 뭐야 그 편지의 어떤 특정 구조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 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앞에선 휴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말하고 나서 다시 일로 넘어왔을 때 편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편지가 바로 처음에 말했던 그 휴지랑 같은 건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자, 방금 뭐라고 해요? 바로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 어딘가에서 분명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비문학 독서는 물론이고 문학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거든. 바로 이 부분. 자, 그래서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묵으라 하더라.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중간중간 뭐예요? 요 편지를 보여주고 있어. 자, 자기 화실에 그냥 걸어뒀대. 그저 걸어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야 할 것 같아졌다.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묵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묵으라.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 라고 하면서 일부 중복되는 내용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편지 구절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다 읽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요 둘이 대화 나누는 거. 근데 이 둘의 대화 중심이 바로 뭐예요? 요 청년과 관계 있는 그 휴지 또는 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바로 화가 친구한테 얘가 야 이거 표구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 전개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들은 그 청년의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그러고 나서 다시 율로 돌아오고 화가를 중심으로 화가의 생각 같은 거 나오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 요 편지 구절들 보여주고 있고 딱 요 특징. 자 그러면 21번 먼저 풀어볼게요. 21번 보면 1번 A에서 지게꾼이 있단다 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B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 우선 여러분 지문 보면 어때요? 지게꾼이 있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서술하는 부분 그 다음 문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는 거 바로 이 청년을. 자 그러면 뒤에 선지 뒤에 보면 A에서 B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거. 자 여러분 A는 지금 외화, 화가 이야기. 그러니까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얘가 얘한테서 들은 내용이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어떤 얘 생각 같은 것들 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요 마지막 부분 있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요 A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라고 하면서 얘는
얘네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년의 어떤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청년의 이야기 B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앞에 그래서 특징 맞고 뒤에서 바로 A에서 B로 서술 시점이 변해요. 그런데 이걸 한 문단 안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특징, 보기하고도 관련되고 지문에도 맞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1번 맞고. 2번 B에서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계로 A를 다시 이어간 것은 자 끊어보세요. 자 마지막 부분에 어때?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라고 하고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라고 하면서 다시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였지. 자 그러니까 2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구석으로 갔다로 바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계로 A를 다시 이어간 거 맞아? 자 그런데 뒤에 B에서 A로 시간적 선우가 역전되면서 여러분 역전이라고 하는 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적 선우 앞뒤 관계가 뒤집어지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해 다시 연결한 거. 자 그런데 A와 B의 관계 보면 A가 바로 뭐예요? 요 화가 이야기. 그 다음에 B가 청년. 그런데 뭐가 먼저야? 바로 이 청년에 대한 거를 친구가 이 화가한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그 다음에 요 상황이 나중에 되는 거지. 근데 지금 2번 선지에서는 뭐라고요? B에서 A로. 자 B에서 이렇게 A로 가는 거를 시간적 선우가 역전 뒤집어진다. 아니죠. 바로 먼저 그 다음 일어난 거. B에서 A로 넘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지금 내용을 전개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봐봐. 시간적 선우가 역전된다는 건 문학 개념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정말 이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선우 앞뒤 관계가 역전 뒤집어졌다? 아 그러면 어떤 게 시간적으로 먼저인지 따져봐야겠네. 근데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중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는 거는 바로 시간 흐름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된 거네. 적절하지 않네?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3번 A에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 말 뒤에 C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자 끊어보세요. 자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 뿐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편지 구절 보여줬지. 자 그래서 3번 선지 앞부분 맞고요. 자 뒤에 A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시시 웃게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군. 여러분 그 편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문장 뭐야?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그러니까 바로 이 편지 내용이나 친구의 장난기와 관련해 이렇게 웃음이 새어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괜찮고. 자 그러면 4번 A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의 장면 뒤로 네 떠나고로 시작되는 C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자 끊어보세요. 자 비행기가 떠날 때 하면서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네 떠나고 며칠 안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4번 선지 바로 C의 일부 삽입되어 있는 거 맞고 A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가 그 길로 표구사로 가는 행위로 연결되는군. 자 A에서 유사한 의미 표현 바로 뭐야? 비행기가 떠날 때? 그러니까 그 떠난다는 유사한 표현 니 떠나고 하면서 이제 이게 생각이 났지. 그래서 지문에서 뭐야? 그 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4번 선지 뒷부분 맞는 내용이고요. 자 5번 A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C의 일부를 다시 삽입한 것은 자 끊어봐. 자 친구의 심정 생각한 거 마지막 부분에 바로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렇게 있는 사이에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편지 구절 보여줬지. 자 그래서 5번 선지 앞부분 맞고요. 뒤에 A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어쨌든 뭔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 괜찮은 거고 그리고 보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잖아. 보기 제일 마지막에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5번도 맞고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보기에서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진짜 내와 외화를 구분하는 게 읽으면서는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보기에서 먼저 이렇게 각각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정말 내화, 외화라는 용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아 어쨌든 이 부분은 화가와 관련된 이야기네. 근데 갑자기 청년 바로 이 지게꾼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네 라는 거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고서 이제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에 따라 우선 이런 특징 맞아? 그러면 그 의미 해석 부분 앞뒤 이 지문의 내용과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보기하고 관련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뭐야? 이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학 개념어 같은 거 전혀 관계없이 정말 이 지문의 어떤 시간 순서대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선지에서 말하는 게 맞는지 딱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20번 문제 볼게요. 편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신자도 알만한 사람들의 소식을 포함하고 있다. 자, 여기서 수신자는 뭐겠어? 누가? 아마도 그 청년의 뭐 부모님이나 엄마나 이런 분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편지 받는 쪽은 누구야? 바로 청년, 이 지게꾼 청년이지. 자, 이제 수신자도 알만한 사람들의 소식. 그러니까 우물집 할머니, 장손이 갔다 한다, 색시는 이렇다, 뭐 구장내 탄실이. 그러니까 특히 뭐 누구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얘 뭐뭐 했다더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수신자도 알만한 사람들의 소식이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2번은 혼사와 관련해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 여러분, 혼사와 관련해 뭐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바로 뭐야? 야, 장가 가야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청년은 아직 미혼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미혼이라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 엄마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장가 가야지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한다?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 20번은 기본적으로 편지니까 어떤 부분인데 그 편지 구절 인용된 거 중심으로 봐주면 되잖아. 자, 그럼 편지 내용 중에 뭐 있었어요? 배 아프면 소금 묵으라 라고 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4번 수신자의 먹을거리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다. 마지막에 뭐였어?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묵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맞고. 그 다음에 5번 재물보다 수신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잖아. 중간에도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도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라고 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내용.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너가 엄마는 이렇다 한다라고 뭔가 제3자가 전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낸 사람이 직접 쓴 사람이 이 청년의 엄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3자인 것처럼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막 뭐 누구는 하면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있지.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선지에서도 송신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진 않고 있죠. 바로 이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는 수신자, 바로 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편지의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답은 2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24번, 자 순서대로 보면 24번.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보면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쨌든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학작품을 읽을 때 소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고, 시의 경우에는 뭐 어떤 상황인지 쉽게 말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상황인지, 그래서 얘가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서 뭐 상황 중심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 근데 대신 요 22에서 26번 가하고 나의 경우에는 특히 가 같은 경우에는 기행문의 성격, 기행가사 성격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근데 사실은 읽으면서요 얘가 어디 갔구나, 그 다음에 어디 갔구나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보지 않더라도 결국 어때요?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에 따라 확인을 해줘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 A 부분을 읽을 때 그냥 뭐 해주면 돼? 아, 지금 어딘가에 가서 중한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상황 자체를 그냥 여러분이 파악을 해줘도 되고, 그런 상태로만 내용을 정확하게 막 이해하지 못했어도요 그 정도만 해도 결국 이 문제 풀면서 선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용서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있는 모습. 자, A 앞부분에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그럼 용소를 굽어본다고 하니까 사자봉이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 맞고, 자,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거. 자, 바로 요 내용 나오죠. 사자봉 높은 돌 용소를 굽어보되 그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1번 맞고. 2번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 A 부분은 바로 중의 이야기,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들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중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드러나. 근데 어려운 부분은 없죠. 뭐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용어도 없고, 그냥 이 내용상 뭐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저 바위에 있는 사자가 활용한테 야, 내 발이 좀 무겁잖아. 내 이거 나 무너지면 너 끝장나는 거야 너도. 라고 하면서 내 발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거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돌을 여기에 이렇게 박아놨다. 뭐 이런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그 정도만 파악을 했어도 여러분이 2번 선지 뭐예요? 바로 사자봉 중턱 파인 곳 그 위치가 바로 사자 형상의 발미침을 제시하는 거 괜찮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아니면 여러분 지문회사에 저 바위 사자가 활용더러 말하기를 하면서 내 발 조금 고여다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화자는 중에게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있는 돌 하나는 모세 용이 제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자 2번이나 3번이나 다 바로 중이 이야기한 그 스토리에 해당하는 거 역시 맞고요. 자, 근데 4번 봐.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 자, 근데 지문에 보면은 활용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가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를 괴었다고 한다. 바로 이게 중의 말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건너편 산에 올라간 거는 활용이죠. 근데 선지에선 화자가 지금 이렇게 했다고, 화자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 5번.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견주며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 A의 마지막 부분에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5번 맞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4번. 그러니까 보세요. 연계 공부를 안 했어도 지금 4번 선지 자체도 나머지 선지도 그렇지만 특히 4번 선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지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화자가 아니라 바로 활용이 여기를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4번 화자가 건너편 산에 올라간 게 아니구나, 적절하지 않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뭔가 연계를 알고 있어야, 연계 작품을 알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얘가 말하는 거 그 정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대응해가면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딱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근거를 가지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그럼 25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에 나온 작품의 표현 그대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면 되거든. 자, 그럼 1번, 3번, 4번, 5번 선지 다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2번 선지 보면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 모습을 상상. 여러분 요 각각의 내용은 맞기는 해요. 바로 나 작품의 문단별로 한번 보면은 4문단에 해당하는 거. 근데 봐봐, 4문단에서 먼저 그 길을 보면서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을 상상했다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애매해도 어쨌든 신랑 신부가 뭔가 이렇게 갈 만한 길이다라고 떠올린 거는 맞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자, 선거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 그림처럼 의외의 것, 철봉이 하나. 그래서 이제 거기 매달려 턱걸이 했다라는 내용 나오지. 그럼 여러분 25번에서 지금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상상을 한 게 아니죠. 먼저 신랑 신부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철봉에 매달린 거잖아. 그러니까 2번 선지 바로 행동을 하면서 상상한다. 이 연결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24번, 25번 보더라도요. 뭔가 문학적으로 그 안에 담긴 상징적 의미 이런 거 물어봐? 아니에요. 만약에 상징적 의미를 물어볼 거면 정말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보기에서 명확하게 뭔가를 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는 딱 지문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뭐예요?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서술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30번 문제 보면 얘도요. 자, 지문 내용 보면서는 우리 아까 봤던 요 소설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먼저 20번, 29번, 30번 보기에 어떤 작품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봐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30번도 마찬가지야. 30번 내용 보면 이 보기에서 초월적 세계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읽으면서 아, 뭔가 초월적 세계와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아, 여기구나 라고 조금 집중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문제 바로 보면요. 1번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쇄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끊어봐. 지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하고 자기가 있는 곳은 다르다는 그 차이를 인식을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한 거야? 속세하고 이게 길이 용궁과 인쇄길은 달라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1번 괜찮고. 자, 근데 2번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지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 여러분 공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때 용왕이 뭐를 한 거예요? 바로 다른 쪽에서 쳐들어온 거, 다른 쪽이랑 싸우는 건데 거기도 동국 용왕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현실 세계 안에서의 세력끼리 싸움인 거지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
그러니까 이 부분도요. 뭔가 깊이 있는 어떤 이해를 해야 되고 상징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지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나왔잖아요. 얘가 용왕한테 가고 용왕이 야 저쪽 놈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가 좀 처리를 해줄래? 내가 그러면 살해할게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뒤에 내용 보면 어때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동국 용왕이랑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저 반대편도 용왕이구나. 초월적 세계 존재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2번 적절하지 않다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32번 보면은 자, 얘도 역시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문은 그래도 어쨌든 작품 전체적으로라도 뭐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후루룩이라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바로 보면 32번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A. 이 집, 저 집과 빈 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여러분 시선을 이동한다는 거 여기 A 보면은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지금 어때요? 이 집, 저 집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집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선을 이동하는 거 괜찮고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맞죠? 여기에서 이제 이 집, 저 집 하면서 뒤에 살구꽃과 만난다. 빈 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1번 괜찮고 2번. B.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여러분 B에서 소 앞세우고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 호의적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하늘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바로 이것과 관계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구름의 영향을 의식하는 거 맞고. 자, 3번 C는 다리를 건너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의 비침 대상 보는 거. 여러분 C 보면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몸 돌려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몸을 돌려보지 않아도 거울을 통해서 지금 이것들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3번 선지 뭐예요? 바로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는 거. 왜냐면 지금 얘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있어?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다는 거는 바로 그 거울 속에 지금 비쳤다는 거잖아.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4번 D.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이런 검은 둥치들이 서 있겠지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 검은 둥치들은 차 거울로는 볼 수 없는 거. 그걸 떠올리는 거 4번 맞고. 그러면 5번 2는. 자, 이 보면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아, 하늘의 기둥들. 자,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가 우선 차를 멈추고 이렇게 뭔가 경외감을 느낀다는 거 괜찮아. 그런데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 거. 정서적 거리, 심리적 거리라는 거는 문학 개념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문학 개념어 자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이 말 그대로 보면 어때요? 정서적인 거리. 실제 거리가 아니라 정서는 얘들아 심리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용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정서적 거리, 정서는 심리, 뭔가 마음, 심리적 거리.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가 뭔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이렇게 멀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뭐만 한 거야?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거지 어떤 심정적으로 뭔가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얘들아 이 용어를 몰라도 마음 심리적으로 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마음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죠. 멀리 있어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 선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은 아니죠. 얘 정서, 마음은 그대로잖아.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니구나 라고 판단해서 답은 5번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내화, 외화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정서적 거리라는 그 문학 용어 자체 많이 나오는 그런 문학 개념은 이게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 말 자체로 정서적인 거리, 정서는 심리? 그럼 심리적인 거리? 근데 이게 멀어진다? 그럼 마음이 멀어진다? 근데 마음이 멀어지는 건 아닌데 여전히 여기에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적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 능력이 정말 기본 실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본 실력은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문학 개념화와 같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문이 말하는 거 거기에서 이게 어떤 작품이구나, 어떤 특징이구나 이런 거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 때 선지에서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독서는 이제 지문의 성격에 따라서 지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과 파악 중심으로 읽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문학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깊이 있게 작품을 읽지는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애상감이랑 비탄 차이가 뭘까? 어떤 애가 펑펑 울고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애상감. 근데 이제 얘가 펑펑 우는 거 여기서 비탄의 정서가 느껴진다. 맞아 틀려라고 하면 선생님 근데 비탄은 엄청 슬픈 것 같은데 얘는 그렇게 슬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예요? 주관이죠. 주관적인 게 개입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전체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얘가 굉장한 슬픔을 느끼는구나, 막 비탄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어쨌든 마이너스 감정이구나, 플러스 감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넓은 의미로 조금 이렇게 넓게 먼저 파악을 해도 그러고 나서 선지에서 이제 콕 집어서 물어보면 그 선지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문의 내용에 맞는지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이 선지를 통해서 점점 채워나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문학 개념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모르는 어휘 나오면 쫄지 말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요 용어 자체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단 말이야. 바로 이런 능력,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요.